반갑습니다. 자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존과 평화의 세계 두 번째 소단원인 지구적 환경 문제와 국제 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여기는 이제 환경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워야 될 게 많다고 부담되는 부분이에요. 뒷부분에 기후 협약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지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다 보니까 웨어에 초점 맞춰서 어디에서 이 환경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지 초점으로 공부해 주시고 그 관련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약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연관지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내봅시다. 네. 자, 기후변화 엄청 큰 환경 문제죠. 기후변화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원인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산업은 계속 발달하고요. 인구가 늘어났는데 화석 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온실가스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지구의 평균 기온은 매우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더래요. 그것이 지구온난화죠. 자, 이 지구온난화가 생기면서 기상재해 그리고 기상이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가뭄, 홍수, 뭐 불볕더위, 뭐 한파, 뭐 아니면 뭐 북극, 남극은 빙하면서 자꾸 줄어들고 있죠. 만년설 자꾸 줄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막화든 물 부족이든 곡물 생산량 감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환경 문제는 오존층 파괴입니다. 자, 오존층 파괴가 무엇이냐면 지구가 있었는데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뭔가 이렇게 막이 있더래요. 이 친구가 오존층이래요. 자, 근데 나사에서 이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봤더니 남극에 이 오존층이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예요. 구멍이 뚫렸더래요. 그래서 나사가 이 사진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놀랐어요. 이게 뭡니까?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다니요. 오존층이 해주는 역할이 뭐였냐면 햇빛에서 나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친구였는데 이 자외선 차단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기 구멍이 뻥뻥 뚫리니까 막 지구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암이나 백내장 같은 발병률이 증가하고 식물 성장은 자꾸 늦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거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 친구 때문에 그렇더래요. 염화 플루오알이나 탄소 CFCS,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레온 가스입니다. 네,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오존층이 파괴되었대요. 이게 환경 문제의 오존층 파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은 사막화입니다. 여러분, 사막화 선생님이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었죠. 사막화, 사막이 사막되는 건가요? No. 사막 아닌 곳이 사막처럼 변하는 거죠. 황무지가 되는 거죠. 황무지처럼. 그러니까 사막 주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혹은 인간 때문에 인위적인 과도한 방목이나 개간이나 산림벌채 뭐 이런 거 관계농업 확대 이런 것 때문에 사막 주변에서 사막처럼 토양이 황폐해지는 현상, 이거를 사막화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환경 문제는 열대우림 파괴입니다.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무분별하게 인간이 벌목하고 농경지 만들고 목장 만들고 자원 개발하고 도로 건설하면서 열대우림을 파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자정 능력은 자꾸 약화되고요. 이 열대우림에 살고 있었던 동식물의 서식지는 자꾸 파괴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요 사막화하고 열대우림 파괴 같은 경우는요, 지도로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사막화 진행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사막 어디입니까? 사하라 사막. 그래서 여기 사하라 사막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네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 보라색으로 체크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요. 여기서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요. 또 우리가 사막인 곳 알고 있죠? 바다와 너무 멀어서 여기 사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막 주변인 여기 보라색, 여기도 사막화가 심각한 곳이네요. 네, 그리고 호주도 대부분 사막이었죠. 호주 가운데는 다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를, 이 사막을 둘러싼 여기도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이래요. 그리고 미국도 여기가 사막이네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라스베가스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이 사막화의 위험지역이래요. 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사막이 있었죠. 여기 이렇게 한류가 지나가니까 여기에 사막이 있었거든요. 여기 사막 주변, 여기도 사막화 위험지역이래요. 그리고 여기
바람이 붑니다. 편서풍. 근데 여기 안데스 산맥이네요. 팬 되다 보니까 여기도 사막이었죠. 파타고니아 사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막 주변 여기도 사막화 진행 지역이래요. 진짜 우리가 배웠던 사막 주변 지역들이 사막화 진행 지역이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열대림 파괴 지역도 볼게요. 열대림이 파괴되려면 일단 열대림이 있어야겠죠. 열대우림을 체크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적도를 그리면 되죠. 착! 적도를 그리면 쌤이 열대우림 체크하는 법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푹 들어간 데서 이렇게 원. 인도네시아를 둘러싸. 그리고 여기 라틴 아메리카, 이게 남아메리카의 가운데 아마존.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열대림 파괴가 어딥니까? 요 주변들 파괴되고 있네요. 여기 주변들 파괴되고 있네요. 여기 주변들 파괴되고 있네요. 네,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막화하고 열대림 같은 경우는 지도로 굉장히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요. 위치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염물질이 국제적으로 많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성비죠. 산성비 뭡니까? 공장, 발전소에서 막 연기를 떼죠. 그 연기가 하늘에 있는 수증기랑 만나서 비를 내리는 거. 그게 산성비입니다. 그 산성비 때문에 삼림 농경지는 황폐화되고 있고요. 건축물 문화적들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녹아요. 선생님 머리카락도 녹아내리고 있죠. 아닙니다. 네. 자, 산성비는 여러분들이 이미 겪고 있으셔서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린 또 where에 초점 맞춰야 돼요. 산성비는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매연 때문에 생겼대요. 그럼 공장이나 발전소가 많이 돌아가는 지역이 산성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겠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 중국 동부, 그리고 미국 동부 이 지역이 되는 거죠. 여기는 공장하고 산업시설이 많이 밀집된 지역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매연을 떼니까 산성비 피해가 심각하구나. and 플러스 여기에 또 북반구 중위도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줍니까? 편서풍이 불고 있죠. 그 편서풍까지 보니까 이 주변 지역들까지 피해를 다 주고 있는 거죠. 네, 괜찮으시죠? and 플러스 최근 떠오르는 신흥공업국들,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은 공장과 산업시설을 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니만 연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대,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여기 남미 이쪽, 여기서도 산성비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산성비 피해가 심각한 지역들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오염물질의 이동은 황사입니다. 우리가 아까 바다가 멀어서 생겼던 사막, 중국 내륙에 있는 사막들이죠. 그 사막에서 먼지 바람이 불어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오는 게 황사입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황사 피해가 엄청났죠. 네, 선생님 그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쫙 노랗게 막 변하기도 하고요. 네. 이 황사가 우리 뭐 호흡기 질환도 이뤄내고 뭐 정밀 기계 같은 거에 막 들어가면 기계 고장도 이뤄내고 막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 많은데 여러분 황사의 장점도 있어요. 이게 모래바람이다 보니까 농경지에 떨어지면은 좋은 영양분을 조금 제공해 주기도 한다고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닷가에 떨어지면은 적조 현상 같은 걸 좀 완화시켜 주기도 한답니다. 물론 일부예요. 단점이 더 큽니다. 근데 이 황사가 요즘 뉴스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왜요? 얘 때문에요. 미세먼지. 하늘이 뿌예요, 여러분. 뿌예. 밤에 별이 안 보여. 어떡합니까, 진짜. 우리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그 넓은 우주도 보면서 자라야 되는데 별이 안 보이잖아요, 별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선생님 그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하늘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밤에 별이 막 빼곡하게 쫙 차 있었는데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미세먼지. 네. 그리고 해류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또 이동되기도 하더래요.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면요. 바닷물이 흐르죠. 바닷물의 흐름이 있죠. 그걸 우리가 해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환경 파트에서 배웠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해류가 아무튼 움직이는데 우리가 버린 바닷물들이 그 해류 때문에 이렇게 모이더래요. 모여가지고 쓰레기 섬을 만들더래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도를 이렇게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해류가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요. 예, 우리가 뭐 난류, 한류 뭐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 난류, 한류가 계속 이렇게 사이클처럼 돌고 있단 말이에요. 돌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섬 같은 걸 이렇게 만들더래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 쓰레기들이 당연히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환경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래서 전 지구가 모입니다. 왜냐면 환경 문제는 발생 지역하고 피해 지역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요. 한 군데서 발생했다고 해서 피해 지역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거 전 세계가 연대해야 해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을 합니다. 환경 문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규제도 합니다. 그거 하기 위한 협약들을 만들어요. 협약. 발음이 이렇게 안 되나 몰라요. 예. 그래서 그 협약들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거 잘 지키는지 감시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각 국가 간에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외교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협약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대요. 요 사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린피스나 지구의 벗 같은 비정부 기구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운동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끔 TV 보면은 북극곰들이 이렇게 얼음 위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막 갈 곳 잃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번호 나오죠. 이러봐, 그린피스 이러면서. 보셨죠? 예, 열심히 노력해주고 있는 비정부 기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가 간 주요 환경 협약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약은 람사르 협약입니다. 람사르 협약이란 우리 지구촌에 있는 습지를 보호하자 이겁니다. 습지가 뭐예요, 여러분? 축축한 땅이에요. 축축한 땅. 축축한 땅을 왜 보호해야 되지? 그 축축한 땅에 희귀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더래요. 그리고 환경적 가치가 엄청 많더래요. 그래서 철새들 같은 게 와가지고 막 거기서 서식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람사르, 이란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 모여가지고 습지 보호합시다. 꽝꽝꽝 하고 협약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습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갯벌이에요. 갯벌. 축축한 땅. 그래서 그런 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협약입니다. 람사르 협약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런던 협약입니다. 런던 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환경오염 심각해지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 안 돼! 해양오염 방지하자 하고 만든 협약입니다. 런던 협약. 네, 체크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세계 질인데 이 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네, 일부 정말 소수의 학교에서만 이 연도를 아마 문제를 낼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안 낼 겁니다. 이거 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몇 년도에 만들어졌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네. 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네. 뭐 어떤 지리 선생님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우리 학교 애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안 낼게요. 혹시 보는 우리 학교 학생이 있다면. 네. 그 다음에 제네바 협약. 제네바는 스위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스위스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을 안 돌렸는데요. 우리나라에 자꾸 산성비가 내려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알고 보니까 옆 국가에서 막 공장 떼어서 매연 나온 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비를 내리는 거야. 아, 대기오염 물질이 이동을 하는구나. 그거 안 되겠다. 해결하자. 그래서 산성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경을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감축 및 통제를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서 꽝꽝꽝 하고 만든 협약입니다. 네, 됐죠? 그 다음은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존층 파괴 물질인 이 친구 염화 플루오르탄소 프레온 가스 그만 쓰자 하고 캐나다에 있는 몬트리올에 모여서 만든 협약입니다. 꽝꽝꽝 하고 또 한 거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협약입니다. 여러분, 그 쌤이 얼마 전 기사에서 본 건데 오존층이 거의 회복됐다고 합니다. 아유, 대단하죠. 인류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예, 다 같이 협심해가지고 이 프레온 가스 이제 안 쓴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에어컨이나 냉장고, 냉매 이런 데 많이 들어갔거든요. 다른 걸로 다 대체가 됐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죠. 이 인간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예. 어쨌든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협약이다.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협약은요, 바젤 협약입니다. 바젤은 스위스에 있는 도시예요. 네, 유해 폐기물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버려가지고 국가 간 이동하는 거 안 돼! 규제해야겠어. 그래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협약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사막화 방지 협약이에요. 아, 사막화 이거 전 지구가 함께 나서야겠어. 그 국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공교롭게도 살펴보니까 사막화가 많이 일어난 국가들이 다
거의 개도국이야.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개도국에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입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교토의정서입니다. 교토의정서는요, 온실가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교토라는 도시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땅땅땅 도장을 찍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탄생한 협약입니다. 네, 일단 지금 요거 체크해 보시고요. 선생님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파리협정입니다. 파리협정은요, 역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협정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파리협정하고 교토의정서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자세하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자꾸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후가 자꾸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은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기후변화협약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수십 개의 협약이 있어요. 이게 기후변화 협약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자꾸 수정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굵직한 거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가 교토의정서고 하나가 파리협정인 겁니다. 자, 교토의정서는요, 굉장히 의의가 큰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일단 온실가스 줄이자 했고요. 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어떻게 했냐면 국가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 국제적으로 제재 가할 거야. 큰일 나. 넘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상황이란 게 다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겠어요. A국하고 B국이 있는데 A국은 100만큼 배출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B국은 좀 A국보다 좀 경제 규모가 커요. 그래서 너네는 120까지만 배출해. 이런 식으로 했는데 A국은 되게 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해에 80만 배출했대요. 근데 B국은 계산을 잘못한 거야. 140을 배출해야 되는 거야. 어떡하지? 그래서 얘네는 큰일 났죠.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때 얘가 20만큼 배출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20만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얘한테 팔 수 있게 한 거예요. 교토의정서에서. 그게 뭐냐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예요. 네, 괜찮으시죠? 그래서 교토의정서는 굉장히 의의가 큰 기후변화 협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토의정서에는 아주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당시에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이 주로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토의정서의 아주 큰 한계는 선진국에 한해서 선진국만 가입이 됐다는 게 엄청난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중국하고 인도는 제외였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하고 인도는 어마어마한 산업국이잖아요. 온실가스 엄청 배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진국만 가입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교토의정서 하는 도중에 미국이 나갑니다. 미국이 나가요. 미국 나갔죠. 그리고 중국, 인도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캐나다도 빡쳐서 나가요. 나도 안 해 이러고. 이 교토의정서가 점점 이게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지키자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2020년 거의 가까이 오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다. 다시 협약해야겠다 하고 2015년에 파리에서 모여서 한 게 파리협정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파리협정이에요. 파리협정. 파리협약이라고도 안 해요. 파리협정이 공식 명칭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파리협정. 어른들이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떤 건 협약이라고 그러고 어떤 협정이라고 그러고 똑같이 어그리먼트인데 그죠? 참 이상해요. 그죠? 아무튼 파리협정이 일단 공식 명칭이라는 겁니다. 파리협정. 그래서 여기도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한 거예요. 자, 교토의정서는 2020년까지라고 했죠. 파리협정은 무제한 온실가스 감축할 때까지 always 항상 계속하자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참가하자 합니다. 물론 일부 안 한 국가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기억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전 세계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참여하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참여하게 되었다.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협약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나타난다라고 배웠었잖아요. 텍스트에서.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파리 협정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살펴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냐면요. 러스트 벨트. 우리가 배웠던 그 5대5 연안 공업지역. 거기를 다시 육성하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육성하겠다 그랬고 미국이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가입하면 우리나라 산업을 자꾸 규제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거 안 하는 게 좋겠어 하고 미국이 나와요. 미국이 나오면 어떡해. 미국이 열심히 노력해줘야지. 근데 미국이 나와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막 발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됐죠. 바이든 대통령이 오자마자 파리협정 재가입 바로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America is back.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기후변화 협약은 정말 많이 했어요. 전 세계가 노력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굵직한 것 두 개가 교토의정서하고 파리협정이다. 둘 다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한 목적은 동일하나 교토의정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탄생했고 한계가 명확했다. 왜냐하면 선진국만 하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는 전 세계가 다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톡홀름 협약입니다. 다이옥신, DDT 같은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규제한 협약입니다. 자, 요거는요. 인도네시아 얘기가 되게 대표적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쌀 농사가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쌀. 벼를 막 재배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열대기후잖아요. 열대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충이 막 하면서 해충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와, 이 해충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하고 요 DDT라는 요게 살충제예요. 살충제. 얘를 쫙 뿌립니다. 쫙 뿌려요. 그러니까 해충이 박멸, 세스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와, 해충이 박멸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후 신난다 했는데 여기에 있던 우리의 영원한 친구죠. 우리의 영원한 친구 바퀴벌레. 네. 우리 영원한 친구잖아요. 언제든 따라오는 친구. 이 친구는 얘를 맞고도 안 죽은 거예요. 어떡해. 안 죽은 거야. 얘는 계속 살아 있었는데 얘를 먹는 친구가 누구냐면 도마뱀이란 친구예요. 쿡 하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도마뱀이 얘를 먹는데 얘를 먹었는데 얘가 이미 이 DDT를 맞고도 산 거잖아요. DDT가 몸에 있었단 말이야. 먹었어. 얘가 잠깐 도마뱀이 막 이러더니 얘가 멸종돼요. 얘가 멸종되니까 누가 들끓기 시작하냐. 우리의 어나더 프렌드죠. 이 친구가 미친 듯이 들끓더라 이거예요. 와.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들끓으니까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에 헬프를 칩니다. 헬프! 도와줘. 마우스가 나를 너무 괴롭혀. 나를 좀 도와줘. 하니까 야, 선진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줬냐면 비행기에다가 우리의 친구 고양이를 야옹 이렇게 낙하산을 매달아서요 투하시킵니다. 잡아! 이러고 야옹! 하고 딱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쥐를 막 박멸했대요. 야, 짝짝짝 잘했다 했는데 이 쥐도 DDT에 맞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또 다 죽더래요. 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보니까 얘 때문이구나. 얘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얘 쓰면 안 되겠다고 전 세계가 갑자기 급하게 회의해가지고 야, 뭐야 이거 진짜 쓰면 안 되겠다. 정말 유해하다. 그러니까 쓰지 말자 하고 만든 협약이 스톡홀름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사용 금지하는 협약입니다. DDT 이 에피소드는 정말 유명합니다. 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일까요? 고양이 부대를 투하하자. 물론 효과적이니까 했겠죠. 효과적이니까 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 협약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생태 발자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발자국이 뭡니까? 발자국. 내가 걸어서 만든 나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흔적. 자, 여러분, 이 발자국은 우리가 뭐 막 새하얀 눈밭에 이렇게 발자국이 있으면 막 낭만적이야 막 이러지만 눈 입장에서 보면 나를 파괴하고 만든 거잖아요. 나를 밟아서, 짓밟아서 만든 발자국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운동장에 발자국을 남긴 것도 운동장을 훼손시킨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생태 발자국이란 인간이 생태에 얼만큼 발자국을 남겼냐 이거예요. 그만큼 환경 파괴를 얼만큼 했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지구가 필요한 지구의 개수. 우리 당연히 지구 한 개잖아요. 지구 한 개니까 지구의 생태 수용력은 1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태 발자국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대요. 그 말은 미친 듯이 발자국을 막 찍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연 파괴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별 1인당 생태 용량에서 1인당 생태 발자국 값을 뺀 수치 하고 보니까 초과한 데를 보니까 대부분 선진국들이더라. 어떡합니까 정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더래요. 지역별 인구하고 1인당 생태 발자국을 비교해 봤더니요. 북아메리카, 유럽연합 이렇게 쭉 있는데 북아메리카가 가장 잘 살죠. 그래서 1인당 생태 발자국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이 생태 발자국이 크더라 이겁니다. 즉 선진국일수록 좀 더 자연 파괴를 많이 한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생태 발자국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시고, 네, 선진국일수록 더 생태 발자국이 높구나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적 환경 문제와 국제 협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파트는 환경 문제 파트는 여러분들이 너무 알고 있는 거니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에서 초점, where,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 무엇인지 매칭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봤던 생태 발자국이 뭐였구나 라고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단원, 소단원 3단원, 세계지리의 마지막 단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